레스카페에 화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호퍼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호퍼의 그 후반부 좀 삶을 따라가 볼 예정인데요. 그 호퍼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호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23년 여름 이제 글로스터에 그림을 그리러 갔다가 뉴욕 예술 디자인학교 동창인 조세핀 니비슨을 만납니다. 호퍼는 조세핀을 조라고 불렀고 그 조세핀은 호퍼를 에드라고 불렀죠. 근데 당시 그 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선생님이자 화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에 결혼을 하죠. 그때 호퍼가 42살, 조가 41살. 그 좀 늦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달랐어요. 호퍼는 키가 198cm였고 몸이 말랐죠. 또 아내인 조는 152cm에 45kg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 치고는 좀 작은 몸집이었었죠. 또 호퍼는 이제 비밀스럽고 또 부끄럼도 많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조는 아주 개방적이고 사교적이고 통이 컸어요. 그러니까 같은 점이 거의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조는 호퍼의 그 유일한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호퍼가 제대로 그려준 유화는 이 그림 한 점뿐입니다. 조는 이제 미술을 포기하고 호퍼를 위해서 남은 생을 투자하기로 하죠. 호퍼의 경력을 관리하고 또 인터뷰 준비, 소품이나 화실 정리, 또 작품 판매, 또 전시회 준비, 그리고 또 호퍼와 관련된 소소한 기록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퍼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었었죠.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조가 에디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발단은 이제 고양이였다고 그러죠. 이제 호퍼가 자신보다 고양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호퍼는 그 이젤을 옆에다 거울을 두고 이제 아내가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를 했다고 해요. 또 아내는 뒤에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남편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싸울 때는 우산대로 남편의 손을 후려친 적도 있었죠. 화가의 손을 후려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뭐 핥힌 적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를 요약해 보면 죽도록 싸웠다. 그러나 정말 사랑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적인 배경에 이제 호퍼는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도시의 풍경이 등장을 하죠. 결혼한 해에 이제 개최한 두 번째 개인 전시회에서 작품이 모두 팔립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그림이 팔리자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졌죠. 통로의 두 사람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선은 여기서도 엇갈립니다. 뭐 호퍼의 작품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또 그림 속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요. 근데 이 작품은 $1,900에 팔리죠. 그때까지 호퍼의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작품입니다. 호퍼는 이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이제 먼 데까지 여행도 가고 뭐 새로운 주제를 찾을 수가 있게 되었죠. 호퍼는 조에게 운전을 배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 조가 운전면허를 땄죠. 근데 키를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했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뭐하러 운전을 배우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와 관련된 두 사람 얘기 제가 끝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맷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그 두 번째 개인 전시회에서 이제 $1,200에 팔린 작품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모델이 조였습니다. 이제 당시 조가 44살이었는데
작품에 등장한 여인은 굉장히 젊게 묘사가 됐죠. 어떻게 보면은 소년 느낌도 좀 납니다. 근데 이 작품은 배경과 분위기가 좀 모호해요. 천정에 이제 그 반사되는 등을 보면은 그런 대로 꽤 좀 넓은 곳인 것 같습니다. 또 여인을 보고 있으면은 잘 차려입은 옷과 꽤 근사한 화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끝내고 뭐 잠깐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어쩌면은 이 여인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인을 보고 있으면 장갑을 한쪽만 벗었거든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심란한 경우 또 뭐 서두르는 경우 뭐 되게 이럴 때 장갑을 다 안 벗고 한쪽만 벗는 경우가 있겠죠. 테이블은 그냥 깨끗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방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식탁이 여인의 그 다리와 몸을 좀 분리하고 있어요. 뭐 어떤 상상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930년에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에 그 호퍼의 작품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은 1925년에 그린 기찻길 옆집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후원자 스테판 클락이 이 작품을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해서 걸리게 됐죠.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요, 철길이 조금 높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집은 저 안쪽에 좀 외로이 떨어져 보이고 있죠. 햇빛이 그 건물에 환하게 부서지고 있고 그 옆면은 그 그림자가 좀 길게 좀 늘어뜨려져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어쩌면은 그 저 집은 현대인들의 그 삶에서 소외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호퍼는 그 작품에 보면은 수직선하고 수평선, 예, 근데 이제 수평선 같은 경우는 뭐 길이나 철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고요. 이제 수직선은 건물의 벽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 안에서 아주 특이한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관람객의 세계와 그림 속 그 세계의 사이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퍼의 작품은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모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많은 그 영화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그러니까 히치콕 감독이 영화 사이코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집의 어떤 모습을 좀 가져왔고요. 또 아담스 패밀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퍼의 작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꽤 영화 감독들에게 좋은 재료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대에도 호퍼는 경제적인 위기를 잘 넘깁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휘트니 미술관이라던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개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을 이제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게 되죠. 호퍼도 이때 뭐 수천 불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호퍼는 그 새로 개관한 휘트니 그 미술관에서 주관하는 휘트니 애뉴얼에 참가를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휘트니 비엔날레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요 1933년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호퍼의 제1차 회고전이 열립니다. 그 호퍼의 그 명성이 그만큼 이제 올라갔다는 어떤 그 상징이 되겠죠. 이 작품은 1937년작 호텔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여인이 지금 침대 끝에 지금 앉아 있어요. 피곤한 모습이죠. 모자 또 신발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지금 내일의 일정을 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손에 든 것은 그 기차 시간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면은 푸른 벽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는 보면은 서랍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직선으로 인해서 저 안쪽 공간이 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가 열린 문틈 사이로 그녀를 좀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여인의 그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빛, 이거는 이제 자연광이 아니고 인공적인 빛이죠. 이 빛으로 인해서 이제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몸과 이제 마음이 떠돌아야 하는 어떤 현대 도시인들의 쓸쓸함,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한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의 주요 작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뉴욕 영화관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나를 위한 하루 그림이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를 했었죠. 그때 내용을 잠깐 좀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몇 안 되는 관객과 여자 검표원 사이에 작은 벽이 있습니다. 영화관 속 한 공간이지만 그 벽을 중심으로 조명이 추가되면서 아주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밝은 빛 아래 벽에 등을 기대고 입장권을 손에 말아쥔 여성에게서는 애처로운 일상의 피곤함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붉은색 휘장 너머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그 계단은 밖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여인이 꿈꾸는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진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가장 많은 조명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가장 초라한 자리도 있었군요. 뭐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면서 이제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직업들이 좀 등장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카페 바텐더도 이제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작품 속 모델은 아내 조였습니다. 이제 집에서 아내에게 다양한 포즈를 계속 좀 취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뭐 이럴 때 보면은 또 피 터지게 싸우는 부부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1940년도에 그린 주유소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길을 보고 있으면은 길은 왼쪽에서 오른쪽 저 숲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뭐 이렇게 주유하기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 자동차는 이미 이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유기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불을 끄고 막 주유소는 밤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도 경계가 등장을 하지요. 이제 낮과 밤, 또 도시와 자연. 그러니까 주유소는 어떤 문명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고요. 그 또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길 건너편에는 이제 숲이 그 자연의 숲이 이제 검은 벽으로 서 있죠. 결국 또 이 작품 속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산업화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942년도작 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입니다. 뭐 호퍼의 대표작이죠. 뉴욕 그리니치 애비뉴의 그 심야 다이너가 이제 무대였는데요. 다이너는 뭐 KFC라든가 맥도날드가 유행하기 전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 24시간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이었었죠. 이 작품은 이제 그 뭐 평균 미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시카고 미술관에서 $3,000에 이제 구입을 합니다.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그 레스토랑을 보고 있으면은요 출입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객들과 이 사람들은 뭔가 좀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또 그 레스토랑 안에 위에서는 지금 그 형광등 불빛이 내려오고 있죠. 형광등은 1940년대 초기부터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밤새 으스스한 이제 빛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시선 역시 모두 엇갈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손을 이렇게 맞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 분위기가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그 오른쪽에 커피 머신이 2대가 보이죠. 이건 뭐 대량 소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등을 보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주인공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그의 등에 내려앉은 뭐 나른함, 또 피곤함, 뭐 쓸쓸함, 좀 안쓰럽지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 고우의 밤의 카페 테라스가 모델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고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둠 속에서 밝음을 묘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호퍼는 밝음 속에서 어둠을 찾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작품은 그 뒤로 굉장히 많은 패러디가 이제 양산이 됩니다. 사슴들도 앉아 있군요. 또 아주 재미있는 패러디고요. 예, 또 심슨 가족들도 좀 나와 있죠. 그 결국 패러디가 많이 등장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작품이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4년도 작품 도시의 아침입니다. 지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막 샤워를 끝낸 것인지 아니면은 잠을 자다가 아침 햇빛에 눈을 뜬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호퍼의 작품들 중에는 그 에로티시즘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노골적이진 않지만은 그 작은 디테일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춰놓은 것들이거든요. 이 작품은 그런 작품들 중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 여인의 파트너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 여인이 밖을 이제 멍하게 보고 있는 것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뭐 그런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림에 담긴 이제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든다면은 어떤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도시의 아침은 그 후에 다시 비슷한 주제로 호퍼의 작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파트너는 보이지 않고 혼자 있는 여인들의 그 적막함만이 좀 남아있죠. 1940년대, 그러니까 호퍼의 나이로 이제 60대 중반인 이후서부터는 활동이 저조해집니다. 이제 읽는 것도 극장에 가는 것도 염증이 났다. 그림이나 더 그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이제 그 후 20년 동안 호퍼의 건강은 계속 나빠집니다. 이제 몇 번의 전립선 수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다고 그래요. 1950년부터 1963년 사이에 중요한 작품을 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57년에 그린 웨스턴 모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관객을 바라보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호텔방 안에는, 모텔이군요. 모텔방 안에는 방치되어 있는 개인 물품은 보이질 않습니다. 의자에 걸려있는 푸른 옷은 뭐 언제든지 나갈 때 입고 나갈 옷이고요. 이미 가방 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문 너머 고속도로에는 뭐 어떤 차도 없죠.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누렇게 이제 변한 초지를 지나면은 그 너머는 이제 파랗게, 이제 푸르게 서 있는 그 산이 보이는데 거기는 불모의 땅처럼 보입니다. 이제 비어 있지만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붉은색 침대는 이제 떠도는 삶, 또 불안한 현대인들의 삶,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창밖에 차가 한 대 보입니다. 1954년도 뷰익이라 그래요. 근데 호퍼의 차였답니다. 호퍼는 자신의 차량을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960년에 그린 햇빛 쬐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햇빛을 즐기는 투숙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주변 풍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하늘을 보고 있죠. 햇빛을 쬐고 있는데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옷을 벗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들 얼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옷을 입었지만 정작 서로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한 사람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을 의식하며 이제 혼자로 남는 모습, 무리들의 모습, 뭐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1966년도 작품 두 코미디언은 이제 호퍼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제 키 큰 피에로는 이제 호퍼고 그 옆에 작은 여인은 이제 아내 조를 상징하죠. 근데 손을 잡은 것은 이제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내에 대한 감사 또 사랑의 표시였을 거예요. 친구를 좋아했던 그 호퍼에게 아내 주는 아마 최고의 친구였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이제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호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가들이 죽고 나면 10분 안에 그 죽은 화가들의 90%는 잊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호퍼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호퍼는 1967년 5월 15일 그의 화실에서 8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뭐 장수한 셈이죠. 그리고 아내 조도 10개월 뒤에 호퍼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호퍼에 대한 아내 조의 간절함이 있었거나 또는 아내 조에 대한 호퍼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뭐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는 이제 3,000점 가까이 되는 그 작품을 휘트니 미술관에 이제 기증을 합니다. 차와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차를 사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 운전을 배우라고 했죠. 이제 어디 여행을 갈 때는 정작 호퍼는 운전을 하지 않고 아내가 이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지에 도착하고 나면은 꼭 주차만큼은 호퍼가 해야 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이제 조는 핸들을 놓질 않았죠. 그럼 별 수 없이 이제 호퍼가 밖에서 조를 이제 끌어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그 다리가 끌려 나오는 여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아내가 주차하는 것보다는 제가 주차하는 게 더 훨씬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호퍼의 작품을 이제 모티브로 한 소설 17편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빛 혹은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국의 단면을 그리고자 했던 적이 없다. 나는 내 자신을 그리는 중이다. 호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호퍼는 자신이 평균적인 미국인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지금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좀 궁금해집니다. 네, 호퍼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호퍼의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느끼는 그 첫 번째로 다가오는 감정은 소외,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 그것은 뭐 현대인들의 삶, 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단면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경쟁은 필연적으로 소외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호퍼는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어떤 것도 숨김없이 그냥 화폭에 옮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퍼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저건 내 얘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퍼의 작품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호퍼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